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안에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의 시간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약속에 늦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퇴근길에 차가 막히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주차난이에요. 차가 많아서 운전하기 힘든 것보다 주차할 장소를 찾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오늘은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살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난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표현할 때 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주택난, 취업난, 교통난, 주차난 등이 있어요. 이 단어와 함께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차난이에요. 주차는 자동차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난은 어려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차를 세울 곳이 없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주차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막 생겨난 새 아파트가 아닌 이상 한국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의 주차장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는 말은 공간이 좁고 작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작은 국가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의 면적은 한국 전체의 0.6%라고 하니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무려 9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됐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의 SUV처럼 크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때는 주차장의 크기와 넓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한 집에 한 대 이상씩 차를 갖고 있는 집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큰 차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중주차가 아주 흔합니다.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뒤에 다른 자동차를 세워두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이중주차된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중주차 때문에 불편한 점이 무척 많아요. 만약 내가 지금 차를 써야 하는데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 주인에게 연락해서 직접 차를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의 앞쪽에는 차 주인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차를 힘으로 밀어서 내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주차를 하면 시동이 꺼져 있어도 누구나 힘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중주차가 된 차를 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주차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서울 모든 곳에서 주차는 항상 힘들어요. 서울 시내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충분한 주차 공간이 준비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지 주변의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더 어려워요.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할 때가 많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해서 어디를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장소 주변의 주차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늘 먼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만약 주차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서울에서 렌트를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낭비하게 될 거예요. 주차비도 비싸니까요. 주차난과 더불어 교통난도 심각하죠. 교통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교통난이라고 하면 길이 막히고 이동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에 차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는 택시를 타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택시비도 비쌀 테니까요. 또 지하철과 버스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평일에 녹초가 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출퇴근길이 힘든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난은 서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수도는 물론이고 큰 도시에는 항상 교통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러시아 학생이 모스크바의 교통난이 엄청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한가해지는 날이 1년에 2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설날과 추석, 명절날입니다. 이때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이 조금 한가해지거든요. 물론 명절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서울을 여행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만큼 서울이 한가해지는 날이 또 없어요. 그러니 혹시 기회가 있다면 명절에 서울 산책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취업난이에요. 취업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난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거든요. 요즘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는 의대예요. 의대는 의과 대학의 줄임말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1%의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갑니다. 의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취업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엄청난 학원 문화는 의대를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는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크고 튼튼한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신입사원 모집이 거의 없는 회사도 많아요.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최대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력서는 간단한 개인정보,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문서고요. 자기소개서는 줄여서 자소서라고 말하는데 지원하는 기업 혹은 직무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자세히 소개하는 문서예요. 요즘은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턴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취업을 하려면 학과 공부도 마쳐야 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단 뜻이죠. 이렇게 준비된 서류가 통과되면 최종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울을 보면서 표정이나 목소리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회사의 역사나 주요 임원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공부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신입을 뽑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취준생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줄인 표현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은 못한 사람을 취준생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는 주택난이에요. 주택은 집을 뜻하고 난은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죠.
따라서 집을 구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한 편인데요. 왜 주택난이 생겼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서울과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서울은 차이가 좀 있죠.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기만 한 서울이지만 제가 실제로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숨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제를 잘 해결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이 가진 이런 문제점 역시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서울이 아니어도 아파트가 아니어도 취업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오늘 설명한 교통난, 주차난, 취업난, 주택난과 같은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 나라에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2024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돼서 예쁘게 옷을 입고 회사도 가고 사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꼈어요. 하루가 정말 길었고 1년이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딱 20살이 넘어서부터 시간이 참 잘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20살에도 시간이 더 빨리 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20살 초반에 저는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어른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 상처받고 슬퍼서 죽을 것 같아도 내일 다시 또 일어나는 연습, 그 연습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20살 때 저의 꿈은 빨리 50살이 되는 거였어요. 막연하지만 제가 50살이 되면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힘든 일들이 다 정리될 것 같았어요. 20살에 50살을 꿈꾸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더 많이 느껴요. 요즘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봄이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고요.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렀으면 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오늘이 너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느껴요. 아이가 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하고요. 유튜브를 통해 댓글로 만나는 인연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아주 사소한 일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요즘 제 나이가 헷갈려요. 누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잠깐 생각해서 대답해요. 아이들은 자기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7살이니 8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9살이거든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무척 억울해하죠. 어려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몇 살이야? 나 8살인데? 나 9살이니까 내가 형이네. 이렇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확인을 해서 서로 호칭을 정해요. 한국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훨씬 엄격하게 호칭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한국 나이가 같아요. 한국에서는 태어난 해가 같으면 나이가 같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와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나이가 같아요. 어쨌든 제 사촌이 저보다 5개월 빨리 태어나서 제가 언니라고 불러요. 만약 그 언니가 사촌이 아니었다면 우린 친구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촌이기 때문에 제가 언니라고 불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엄청 혼내셨어요.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끼리 더 엄격하게 호칭을 정한답니다. 심지어 쌍둥이여도 형, 동생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은 먼저 나온 사람이 형, 오빠 또는 누나, 언니,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동생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여자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지만 서로 부를 때 언니, 동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가족일수록 호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한국에는 있어요. 물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이와 호칭보다는 관계가 중요해져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몇 살인지가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러한 문화가 좀 안타까워요. 형, 동생, 누나, 언니 같은 호칭이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로 인한 서열이 생기거든요. 그저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형이고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할 때도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는 동생이 2명 있는데요.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같이 놀면서 컸고요. 남동생은 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많이 돌봐주었어요. 그런 저희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동생이 예쁘고 동생과 노는 게 즐거웠지만 나에게 동생은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동생의 밥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걸 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양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생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언니와 누나 역할을 그만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동생이 되려면 저에게 언니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언니를 낳아달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생각 같아요.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호칭 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문화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호칭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하고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아랫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게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하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좀 더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어른들께 존댓말을 제대로 안 쓰면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원래 존댓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요. 요즘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쓸 때가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거나 나와 많이 친하지 않아서 낯선 경우라면 나보다 어려도 일단 존댓말을 해요. 나이가 어리지만 처음 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 느끼는 점들을 말하다 보니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이야기가 좀 두서없긴 했지만 이런 게 진짜 수다죠, 그쵸?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혹시 팟캐스트 내용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한국은 봄 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봄 냄새가 많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봄이 되면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물론 황사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겨울의 차가움과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 연애하는 기분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봄이 오면 결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봄에는 5월에, 가을에는 10월에 결혼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가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따뜻하기도 하지만 햇빛도 너무 예쁘고 딱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에서 동료가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받아왔어요. 요즘 주변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청첩장을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역시 봄은 결혼과 연애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서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만의 결혼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결혼을 하려면 일단 두 사람이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떻게 처음 만나나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갖고 싶을 때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연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귀는 것과 결혼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걸까요? 먼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애를 1, 2년 이상 유지했고 서로 각자의 직장이 있으며 나이가 30이 넘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양쪽 부모님이 두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보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서두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은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이 늦어진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딸이 3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들의 마음도 그런 편입니다. 30살이 넘어가면 괜히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좀 덜하지만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도 하고요. 빨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30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혼전 임신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먼저 한 경우죠. 이 경우 한국에서는 서둘러 결혼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몇 개월 안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아이를 낳지 않아서 결혼 전이라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정말 축하할 일이야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커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되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바로 상견례입니다. 상견례는 한국 결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절차예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정식으로 서로 인사하는 날이거든요. 집안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부모님들도 이날 매우 긴장하십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부모님 인생에서 매우 큰 행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지 각 집안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한 후에 살 집과 살림살이를 부모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문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랑 쪽에서는 스몰 웨딩처럼 간단한 결혼식을 원하는데 신부 쪽에서는 호텔 결혼식처럼 화려한 결혼식을 원할 수도 있고요. 한쪽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나 빌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래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길 원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조율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양쪽 부모님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손꼽히는 것은 바로 종교 문제예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신자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특히 기독교와 불교 집안이 만나면 서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은 주말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불교 집안은 주말에는 편하게 쉬지만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거든요. 이런 집안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국 파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확인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상견례입니다. 갑자기 제가 결혼식 준비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상견례가 있던 날 정말 긴장했거든요. 양쪽 부모님 모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겠다고 미리 얘기하셨지만 부모님이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서로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실까 걱정했었어요. 상견례는 보통 분위기가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을 예약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상견례도 삼청동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에서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날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심지어 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긴장하고 매우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상견례를 마치고 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지났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신랑 신부가 바빠져요. 물론 중간중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혼 날짜를 잡고 웨딩홀을 구해야 하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을 때 두 사람이 원하는 날로 잡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두 사람의 사주를 보고 좋은 날짜를 지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추천하는 날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는 웨딩홀을 구해야겠죠.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장소는 보통 웨딩홀이 일반적이고요. 조금 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호텔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성당이나 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웨딩홀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문 닫은 웨딩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웨딩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웨딩홀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웨딩홀을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요즘은 결혼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딩 사진 촬영을 보통 하는데요. 그때 신랑과 신부는 샵에 가서 외모를 꾸밉니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을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떤 샵에서 누구한테 화장을 받을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결혼을 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거나 혹은 검색을 통해 내 취향에 맞는 샵과 디자이너를 찾아요. 그리고 일정을 예약하죠. 말로 하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엄청 많습니다. 직접 인스타그램을 뒤져서 샵을 찾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선급금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가 아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회사가 끝난 저녁이나 주말에 집을 보러 다닙니다. 집을 구하고 나면 이제 신혼 살림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걸 혼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마련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함께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소파 등 큰 가구도 고르고 접시, 수저, 냄비, 밥솥 등 자잘한 살림들도 골라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수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예단과 예물인데요. 예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전 서로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켜요. 보통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은 함께 고르고 준비합니다. 예단은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인데요. 보통 한복, 침구류, 수저와 그릇 등 생활용품을 보냅니다. 신랑의 가정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한다는 게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신부가 예단과 혼수를 충분히 잘 해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랑의 가족들이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관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단 문화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신부가 신랑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하기보다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예단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한복을 선물해 드리는 것으로 예단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신혼여행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로 다녀올지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눠요. 예전에는 하와이나 몰디브, 발리 등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두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행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결혼을 위해 90%는 거의 다 준비했다고 봐도 돼요. 이제부터는 청첩장을 돌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립니다. 저는 사실 청첩장을 돌릴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청첩장을 줘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첩장을 준다는 것은 나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의미인데요.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축의금을 내는 것이 예의예요. 보통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까울수록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요.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도 축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청첩장을 주고받는 행위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라면 서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카드처럼 청첩장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이 생겨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카톡으로 청첩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축의금도 예전에는 흰 봉투에 넣어서 전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미리 송금하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가면 QR코드가 있어서 축의금을 QR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의금이 부모님의 축의금과 자녀의 축의금으로 나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한국의 결혼식은
부모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다른 집의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축의금을 내는데요. 그동안 냈던 축의금을 자기 자식의 결혼식 때 돌려받는다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 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부모님께서 초대하신 손님들이 내는 축의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보통 챙기십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자식에게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부모마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결혼식장 안내데스크로 들어오는 축의금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저는 제 축의금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땐 친구 옆에 넉넉한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방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신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을 잘 보관했다가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그 축의금들은 제 친구에게 전달되는 거죠. 예전에는 눈치껏 가방순이를 찾았었는데 요즘은 가방순이 명찰도 있다고 하네요. 참 결혼식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결혼 준비 방법은 아주 대중적인 한국의 결혼 준비 과정이에요. 요즘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고 또한 집안의 분위기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과정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결혼인 경우 부모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양쪽 집안과 부모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파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불필요한 결혼 준비 과정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신부를 위한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중간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본인들의 결혼을 스스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날, 행복했던 날로 평생 추억하며 살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말 나라마다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특이한 결혼 준비 과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